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사랑입니다. 전 시간에는 낭만주의에 있어서의 그 무한의 동경이 어떻게 락강이 말하는 대상아와 연관을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락강이 상징계, 실제계, 상상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인간이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에농세와 에농시아시옹 형태로 언어를 도입하고 이러한 식의 언어 체계가 수만 년에 걸쳐서 형성됨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큰 타자가 생기고 또 거기에 상징계 전체가 생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어 체계로도 붙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계는 언어로 붙잡을 수 없는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실제계가 그러한 대상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는 실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만 그 대상의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상징계와 실제계의 체계를 환상을 통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작동하는 영역이 상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아주 단순하게 언어적 측면에서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이 대상아는 대타자의 결핍을 그대로 이어받은 시니피앙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니피앙, 우리 언어가 이러한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상징계 표면에 생긴 구멍으로 떨어진 실제의 일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아가 주체라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타자에게 내어주는 신체의 일부인 셈인데요. 물론 그 주체도 어차피 분열된 주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주체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이 대상아를 다시 소환해서 이 대상아를 시관적 측면, 즉 보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주로 회화와 시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계와 상상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맞물려서 작용하게 됩니다. 만일 상상계만 작동한다면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주체가 되겠죠. 또 상징계는 끊임없이 이러한 기표들의 연쇄가 일어나는 장인데요. 이에 반해 상상계는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자아를 인식하게 만드는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지가 지배하는 영역이겠죠. 우리가 이미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상징계의 기표의 연쇄가 중단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는 회화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시각예술이 우리를 이미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연예인이 등장하는 대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관람자는 결국은 그 대담의 내용보다는 연예인의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분열되지만 그래도 타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락강이 제시한 응시의 삼각형 도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락강은 세미나 11에서 눈과 응시의 삼각형을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1번과 2번 그림이 기본적으로 처음 나오는 그림이에요. 1번의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 꼭지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이 오브젝트, 대상을 보는 장면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representative subject라고 이렇게 표상 주체라고 이야기한 것은 표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언어 체계에서 항상 움직이고 언어 체계를 통해서 또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표상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브젝트, 대상아를 실제를 직접 보지 못하고 이미지라고 하는 장막을 통해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실측점을 포핸드 제오메트랄이라고 해서 실측점으로 표현한 이유를 알겠죠. 현실이니까. 그리고 눈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응시하는 지점, 동사입니다. 흑야르데는 동사예요. 동사가 일어나는 지점이고 표상 주체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2번입니다. 2번은 우리가 대상을 쳐다볼 때 그 대상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물들이 또 우리를, 주체를 빛으로 비춘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의 시선이 아니고 이게 무슨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시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여기 아래 보시면 르 흐르갸르드라고 그랬죠. 이건 명사입니다. 응시 혹은 시선. 그리고 여기에 광원점이라고 포핸드 리미노라고 광원점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춘다라고 해서 광원점이고요. 여기가 또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실제 대상 아가 위치해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좀 끕시다. 자, 그래서 이 2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이거는 뭐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대상을 보니까 우리는 대상을 언어 체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니까는 대상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미지로만 본다. 자,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1번은 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장면인 반면에 이 2번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1번처럼 대상을 보면은 그 대상 주위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나를 빛을 비추면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무의식에는 그러한 응시에 대한 무의식이 숨어있다. 어떤 시선을 우리가 의식한다는 그런 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걸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광원이, 제3의 광원이 나를 비춰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아까 눈이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근데 나를 비추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빛은 이 스크린을 거친 형태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눈이 여기, 1번은 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그림을 이미지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얘는 이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스크린을 통한 그 형상이 나한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픽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시의 광원에 의해서 사진 찍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전락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면 그 사진 찍은 형상이 어디에 맺히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눈의 망막에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망막에 맺히지만 그 망막의 주체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스크린이 존재하느냐? 왜냐하면 표상 주체, 상징계와 상상계에 매몰되어 있는 주체는 실제를 그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면은 잘못하면은 정신병적인 증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크린을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스크린을 장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의식과 무의식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3번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이 더 진하니까 5번을 보십시오. 5번에 보시면은 이게 1번 그림과 2번의 삼각형을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스크린이 겹쳐지죠. 이쪽은 요 2번과 3번을 요건 바꿔놨어요. 흔히 이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자주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이, 대상이 여기 있고요. 2번의 꼭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의 꼭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The subject of representation 있죠. 표상 주체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6번을 한번 보십시오. 6번은 1번을 꼭지점을 위로 향하게 해서, 평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맨 가장자리에는 어트르, 대타자가 있고요. 왜냐하면 대타자에 사로잡힌 게 표상 주체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왜 있어요? 오트르의 우리의 직접적인 눈으로는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장막이 여기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또 요 꼭지점을 위쪽으로 돌려서 위에서 평면도를 본 거예요. 이 R은 레알리테, 현실과 스크린과 광원점이 여기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요 1, 2번은 됐는데 요 스크린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제가 이 스크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실제를 볼 수 없으니까 설령 아주 예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신병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하나의 보호막을 형성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스크린이 왜 보호막인지는 이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 신화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이게 뭡니까? 페르세우스가 아폴론, 즉 제우스가 준 방패를 가지고 메두사의 목을 베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두사는 어떻습니까? 메두사는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뭘로 변하죠? 돌로 변하게 만들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자기가 돌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아폴론이 준 그 거울에 메두사가 비치지 않습니까? 거울이니까 방패면서 거울이죠. 그때 그 메두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메두사가 잠들어 있을 때 메두사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요. 칼로 내려쳤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럴 때 페르세우스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돌로 변하지 않는, 죽지 않을 수 있게 보호막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크린도 실제로부터 표상 주체가 실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은 거라고. 이게 누가 쳐놓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쳐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도식은 상징계, 대타자에 제속된 주체의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고요. 의식적 차원이고, 2번 도식은 바깥에서 응시라고 하는 광원점이 나를 비추는 이 과정인데 이게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응시라는 광원이 왜 생긴 것인가가 조금 남죠. 그것은 이제 설명을 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 페이지에서 본 그 응시의 삼각형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크린은 말하자면 페가수스 방패와 똑같은 거예요. 이 방패를 보고 왜냐하면 이 방패가 있으면은 메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돌로 변하지 않아도 메두사를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방패와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자가 페가수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응시의 특성을 뭐냐? 첫째, 주체를 보는, 빛을 받은 주체를 마비시키고 약화시켜서 아예 대상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desubjectiv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내가 봤습니다. 그 그림이 나를 얼음처럼 만들고 또 아예
내가 그 그림과 동일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파트 내에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 가지고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죠. 이 사람은 들어와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란다면 그게 얼음이 되겠죠. 그 현상을 떠올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응시는 주체를 어떻게 만드냐면 The Syndrome of Medusa, 메두사 신드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메두사 신드롬이라는 건 뭐냐? 메두사는 뭐예요? 우리가 메두사의 눈을 보면은 돌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얼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큰 사물의 시선은 이런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 수동성을 강요합니다. 이 절대적 수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얼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이러한 석고화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때, 이러한 현상이 현실에서도 이게 정신질환, 신경증이라든지 편집증 환자들에게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건 정신적인 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징계에 압도되어 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이런 신경증자들은 항상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충동이라든지 환상에 포획된 나르시스스의 죽음과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르시스스는 자기가 자기에게 반해가지고 그 물 위에 있는 자기한테 반해서 물속으로 빠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의 페르세스 방패가 그때 작동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주체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은 뭐냐? 메두사의 눈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메두사를 응시할 수 있는 반사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응시의 원초적인 경험에는 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음증과 노출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관음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밀한 현상을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또 노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자꾸 타자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노출증 아닙니까? 그래서 관음증은 사실은 관음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만 얻는 것이 주의상스만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느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상스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어떤 환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서 어느 정도 관음증과 노출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락강에 의하면 눈은 의식적인 장애에서 실질적인 시관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면에 응시는 무의식적이며 비스듬한 시각으로 대상을 보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볼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에서도 정면 아래쪽에 보면 얼룩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것이 관람자들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있던 방을 떠나면서 뒤돌아볼 때 비로소 그 해골 이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락강은 이 눈과 응시 사이에는 어떤 동질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응시고요. 요게 눈이지 않습니까? 르흐게아르드고 요게 르웨이얼 눈인데 이 응시와 눈 사이에는 어떤 동질성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서로 이렇게 매력을 느껴서 끌어당기는 힘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와 주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락강이 말한 것처럼 눈과 응시는 아무런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절대 내가 원래 보길 원했던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락강은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보고 있는 대상이 그 본 모습이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도입하면서부터 상징계에서 매몰되게 되고 그것을 또 오인을 통한 상상계를 또 작동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은 실험은 정상이라도 그러한 역량 때문에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응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결여된 우리의 시관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응시는 이 대상아와 맥락을 같이 하죠. 아까 내가 여기 응시 시선에 대상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응시는 인간의 상징계와 상상계에 매몰된 거세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결핍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에 24시간 의존하는 모습, 뭔가 보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보지 않으면은 불안에 사로잡히고 처음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핸드폰을 켰는데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서 허무감에 빠지는 그런 것을 반복할 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아는 원래 부분 대상이라고 그랬죠. 자아가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대상으로 우리가 어렸을 적 원초적으로 잃어버렸던 어머니 대타자를 되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상아도 부분 대상의 일종이고 또 우리 눈이라는 기관이 사물 자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불완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응시가 하나의 부분 대상으로서 눈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 기관의 하나인 눈은 항상 타자가 덧씌운 이미지만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시선이 출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선, 르흐게아르드가 곧 대상아, 오브젝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상아는 완전히 사라져서 되돌아갈 수 없는 원초적 상실을 대체하는 건데요. 락강은 이를 어떤 표상 속 깊은 곳에 감춰진 fantasized gaze, 환상화된 응시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실 락강 이전에는 우리가 환상화된 응시로서의 시선은 신과 인간의 연결고리로서 많이 우리가 비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신이 우리의 시선 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선은 주체로 하여금 대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체라는 지위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 일부를 대타자에게 양도했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대상아인 것처럼 이 응시도 르흐게아르드도 시관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대상아입니다. 좀 이제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대상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흑야르드의 특성은 그것을 빛을 받는 주체로 하여금 주체를 그 빛을 비추는, 뭐냐면 대상아와 똑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바닷가의 수도승이라고 하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이죠. 이 작품을 얘기할 때 잠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수도승의 신체기관 눈도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바다 위의 창공에 어렴풋이 비춰진 빛의 조각들만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락강의 시관충동 개념이 제시되기 이전에는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홀로 단독자로서 어둠과 침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보는 현실 뒤에 항상 신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실적인 사물들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고
그 이미지 뒤에는 항상 진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수도승이니까 신적인 존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락강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응시라는 개념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것을 어떤 이미지 뒤에 어떤 신성한 것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신앙이라든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바로 그러한 생각을 락강은 이런 응시라는 개념으로 풀어낸 거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의 모든 이미지들은 환상화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락강이 그 I하고 가로치고 A라는 기호도 이미지 뒤에 R라는 건 오트르, 대상이 숨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수도승의 눈에 오인 기능이 정지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그 수도승을 비추는 시선이 하나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어떻게 하느냐? 수도승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몰라도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그런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선을 느낀다는 것은 대상 R을 대면하는 순간이고 또 실제계를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징계에 살고 있는 표상하는 주체는 실제계를 직접적으로 못 본다고 그러자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스크린이라는 보호막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도 훈련과 연마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수도승과 같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연마가 된 사람들은 그걸 자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가나, 유명한 화가나 음악가나 또는 시인이나 소설가나 뭐 이런 예술가들은 이런 연마가 굉장히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를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작품으로 그게 이제 구현되지만 그러한 연마가 없는 사람들은 그 실제를 보면 뭐겠어요? 어떤 신이 들어온다든지 무당처럼 뭐 그렇게 된다든지 또는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러한 것이 똑같은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차이점은 뭐냐? 그 스크린을, 다시 말하면은 이미지나 스크린을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자기의 무의식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무의식을 자기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정신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아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유명한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신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특히 실제를 대면하는 데 있어서 왜 대면하느냐? 그 이미지나 스크린에 너무 아름다움에 매혹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일종의 자아 이상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페르세우스의 방패를 적재적소에 잘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세 이미지를 자기 스크린에 나타나는 거세 이미지, 인간에게는 누구나 무의식의 거세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의 거세 이미지를 대상 I에게 되돌려줘서 신의 현현, 즉 아름다움의 매혹을 안전하게 주이상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페르세우스의 방패, 스크린을 잘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무의식과의 대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연마를 거친다는 것이고요. 감성과 지성과 영성의 묶음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마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각각 2번씩 겹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락강은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를 안전하게 대면할 수 있게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를 단단히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락강은 정신병을 보로메오 매듭이 풀리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세 골이 이런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묶는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4번째 고리인 생톰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생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생톰은 증상, 생프톰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톰은 환상 가로지르기를 안전하고 완화된 방법으로 하는 일종의 창의적인 방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락강은 장자의 나비꿈을 사례로 들어가면서 환상과 사로잡힘, 그리고 매혹, 그리고 주체의 객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이걸 좀 옮겨 놓고 이 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차자 장주 몽이 호접. 한 번은 차자라고는 한 번이에요. 한 번은 장주가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그래서 우우연 호접이야. 나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자유적지여 마음대로 논일면서 부지주야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연각 그러다가 문득 깨보니 즉 거거 연주야 분명히 장주 자신이었다. 그래서 부지 주지 몽이 호전 도대체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호접 쥐몽 위주여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주요 호접 즉 필류 분야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지 위 물화 이것을 가르쳐 소위 위 물화 물화라고 한다. 사물화되었다라고 한다. 말하자면 장주라고 하는 주체가 객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환상에 사로잡힌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구분할 이 분자도 보면은 여기 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자도 보면 팔자 밑에 칼도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구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구분이 바로 어떤 생명체를 살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저 공포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언어로 또는 자본 권력으로 또는 행정 권력으로 교묘하게 티 안 나게 공격하는 행위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게 너와 나를 구분하려는 태도 또는 상징계의 대타자에게 예속되고 종속된 사람들의 아주 특징인 태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주와 나비의 상호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현실과 환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야. 지금 깨어나 봤더니 꿈에 있던 좋은 점이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았던 현실이든 환상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인물은 장주와 나비죠. 그런데 락강식으로 해석하면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하는 주체죠. 이 꿈을 말하는 주체예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빠흘레라고 말하다라고 하는 불어의 동사와 에트르라고 하는 존재라는 명사를 붙여서 이 락강의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빠흘레트르 말하는 주체. 그래서 깨어남을 계기로 하는 언어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이런 말도 했는데 장자 자신이 이 시 말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자 소위 제의
득의 망언이란 말이에요. 외물편에 있는데요. 말의 의미는 뜻을 얻는 것에 있으니까 뜻을 일단 얻게 되면 그 말은 잊혀져야 된다. 그 말은 죽어야 된다. 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게 모리스 블랑쇼가 말하는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서 언어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 언어를 일단 뿜어내면 작가는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락강도 이런 말을 했죠. 언어로 사물을 호명한 이후에는 그 사물은 살해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동일한 맥락임을 알 수 있어요. 또 노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는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늘 똑같은 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인간의 유한한 언어에 대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도가 제대로 표현되고 구현될 수 없다는 거죠. 즉 말과 도 사이에는 상징계의 언어와 실제계의 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있음을 말한 거죠. 락강식으로 다시 말하면 상징계와 실제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인식은 이미 대타자의 권력이 작용한 것이므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언어는 모두 인간 인식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상상을 벗어나는 거대한 대상이나 힘, 그리고 자신의 심연 깊숙한 곳에 있는 존재를 발견하면 너무너무 친숙해서 두려움과 생경함에 쌓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시선이 나를 사로잡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로잡힘, 말문이 막히고요. 얼음이 되는 거죠. 형용할 수 없음. 바로 이런 데서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언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에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씀도 그 첫 번째 산은 하나의 기표에 지나지 않는 산이고 두 번째 산은 실체의 대상아의 산입니다. 그래서 신경증적인 주체, 우리와 같은 신경증적인 주체들이 볼 수 없는 실제의 산이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물은 가시적인 물, 상징적이고 상상적인 이미지이지만 두 번째 물은 대상아라는 물이거든요. 저는 성철 스님의 그 말을 락강식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서 꿈을 말로 얘기하는 조체가 이 장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주조차도 파울레트르가 되면 그 상징계 주체, 분열된 주체로서 꿈에서 본 실제를 언어로 다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자의 나비의 꿈이라는 이 시의 락강적 해석은 뭐냐면 인간은 언어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나비는 누구도 꿈꾸지 않죠. 장주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그 자체이고 시선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실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는 행위 자체가 시선의 빛을 받음으로써 환상 이미지를 꿰뚫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제한된 시각 능력을 넘어서서 주체를 대상의 본질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락강의 환상 공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환상 공식이 뭐냐면은 여기 파란 글씨 아래쪽에 파란 글씨에 써 있듯이 분열된 주체 마름모, 그다음에 A죠. A는 오트를 말합니다. 대상아. 그래서 이 분열된 주체 빗금친 S가 대상아와 접합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분리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접합시키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될 주체는 무조건 또 환상으로만 100% 환상으로만 빠져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예술가들과
정신병자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레농 디프 에하라는 말 했죠. 락강이 말한 거. 속지 않는 자는 방황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장주 몽접을 접하면서 이런 시를 하나 보면서 락캄이 말하는 매혹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사로잡힘이라든지 우리 스크린이라든지 그 르흐기아르드의 특성인 주체의 객체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 시 하나로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화, 환상 가로지르기,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예술에 있어서 환상 가로지르기와 생덤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도 없는 수많은 기표들이 어지럽게 부유하는 환유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즉 언어로 인해서 사물들의 살해가 부지기수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죠. 여러분 핸드폰을 켜고 부유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TV를 켜면 각종 건강 관련 기표들, 정치평론가들이 쏟아내는 적대감, 시기, 질투, 탐욕, 공포, 혐오와 같은 기표들은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현재 우리가 신경증자들인데 정신 도착증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예요. 핵폭탄과 원자로 오염수, 전쟁, 환경오염, 환경보호행위라는 실제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기표들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죠. 껍데기 기표들만 남아서 사회를 채우고 있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100% 환상 속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주체, 나라는 존재는 오온의 가합이라고 했는데 이는 색수상 행식이 일시적으로 합일된 상태라는 뜻 아닙니까? 즉 나는 아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말하는 그 주체는 단지 기표와 기표 사이에 이동에 의해서 나타난 그 구멍일 뿐이죠. 그래서 환상 가로지르기라고 하는 것은 공백 구멍을 건너뛰는 것이고요. 불교의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일다도 어떤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 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뭐 신무가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신무가해라는 건 뭡니까? 불교에서 공을 돌파하는 바람일다가 있고 바람일다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는 건너가기고요. 신무가해, 무가애고 또 무유공포, 마음속에 방해되는 것이 없으니 보여지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죠. 못하죠. 그 상상계와 상징계에 묶여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걸려있는 것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사물을 상징계 대타자가 명령하는 대로 보니까 언제나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물 그 자체가 딩한지히가 아니라 이미지만 보이는 것이죠. 철학에서는 이런 환상 가로지르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철학에서 불교에서 공적 영지라든지 진화라든지 불성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을 추구한다든지 기독교에서 성령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도교에서 도를 찾는다든지 하이데거의 본래적 현존재를 따라가는 여정, 또 쇼펜하우의 순수 인식 주관, 유영모와 함석헌의 그 CR, 얼라 같은 개념들, 중용에서도 거의 신적인 성을 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리스 블랑쇼도 중성을 얘기를 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성. 또 칼 세이건은 뭘 발견했습니까? The Pale Blue Dot 등등이 바로 환상 건너가기의 시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락강은 특히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환상 건너가기를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락강은 제임스 조이스를 그 아버지가 물려줘야 하는 아버지의 이름, 상징계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못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가 자기의 그러한 가부장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말하자면 실제를 되찾으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되찾기 위해서 그것을 예술적인 노력으로 자기의 취약한 팔루스적 유산을 보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아까 락강이 얘기했던 생돔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증상과는 다릅니다. 증상에 반대되는 거죠.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치료. 그래서 실제계와 상상계 매듭이 느슨해져서 상징계가 분리됐다고 봤어요. 제임스 조이스를. 그래서 제임스의 전략은 뭐냐? 주체의 매듭 짓기 실패의 자리에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인식시키는 것이 조이스의 해결책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못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